네,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이 제목을 정해달라고 그래서 뭐랄까 이 땡땡땡을 비워서 고민하다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 약간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밤에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있던 도중에 사건을 맞이했었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굉장히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일부러 제가 막 연락을 해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고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또 쓰기도 했었는데요. 또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1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의 역사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제가 이제 12.3 비상계엄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역사를 배우면서 커왔죠. 그리고 제 선배들이 만든 역사책을 읽게 되고 제 선배들이 썼었던 역사의 논문들을 보면서 성장을 해왔고 제가 알고 있었던 현대사의 상식이라는 것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과거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 정권으로 이행됐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든지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성장하고 공부하고 느끼게 되면서 특히 이번에 있었던 이제 윤석열 씨의 어떤 이 내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느꼈던 것은 과연 6월 항쟁이 끝났냐? 과연 끝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끝은 87년에 전두환이 양보를 하고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을 하고 그래서 여야가 분열이 돼서 양기 모두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었던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과거에 존재했었던 이 사회의 반공적 상황 또 이 사회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합리화하면서 버텨냈었던 기존의 세력들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 이번 시간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그냥 87년을 전후로 해서 그전에는 독재 정권이었고 이후에는 민주화 속에서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면서 왔었던 시간이냐 그렇게 전 배웠었지만 그 틀을 좀 벗어나서 그게 아니라 87년부터 작년 12월 3일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향해서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음으로 끌고 가는 세력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새로운 어떤 시대 변화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좀 그런 견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많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는 더 희망적이고 더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굉장히 좀 암초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왜 이렇게 이 두 분의 이야기들이 신문기사나 언론을 도배하는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요 강연하기 딱 그 직전에 들어와서 뉴스를 봤던 거는 전한길 씨한테 이제 윤석열 씨가 보낸 편지를 읽은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되는 거를 보고 와서 웃으시네요. 저 사실 너무 여기 분위기가 엄숙해서 지금 제가 저 혼자 되게 이러면 안 되나 이러면서 또 좀 분위기 잡고 있었는데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게 난리인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박정희가 끝나고 노태우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지 못했고 김영삼이라는 개혁을 결국은 외환위기라는 걸 실패한 그 이후에 한국의 반공 보수 세력들이 보여줬었던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없는 신화를 만드는 거죠. 박정희라는 신화, 이승만이라는 신화를 통해서 존재를 버티려고 했었고 그 존재의 성공이 이명박 박근혜라는 1차 성공.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박근혜 탄핵에서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단계로 결국은 이승만 신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박근혜 정권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무너져 내리는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사실은 좀 생각을 했던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화가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언어. 또 사실은 국내 문제, 종북, 빨갱이 이런 담론이 안 먹히니까 이젠 중국을 혐오한다라든지 더 미국의 줄을 설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극단적인 것들. 지금 가장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한국에서 비민주당, 비진보 그리고 비개혁 세력의 입장들이 갖고 있는 그 정서와 요즘에 아주 강하게 불고 있는 이 극우적인 정서가 결합됐었을 때 어떤 사회적 파장을 낳을까? 우리는 그걸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가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갖고 다니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이 전두환 대통령하고 전두환 씨하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두 표정이 굉장히 재밌죠. 둘이서 굉장히 사이가 나쁜 걸로 유명한데 연표를 쭉 써놨습니다. 자세히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시면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하나회를 제거하고 경복궁 복원을 통해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4.19 묘소를 참배한 다음에 4.19 혁명이라 부르게 되고 그리고 5.16을 또 12.12를 쿠데타라고 규정을 하고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백범 김구를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이렇게 국내에 모시고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언제 때 이야기냐면 1993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이야기라고 느낄 텐데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3당 야합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었던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추진됐었던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되물어봐야 될 부분이고 다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과연 한국의 보수가 뭐냐. 그저 빨갱이를 외치고 반공을 외치고 기회적인 특권을 누리고 권력만 장악하고 있으면 그것이 보수 세력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가? 최근에 우리가 기억나는 건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아시죠? 우리가 그 모든 맥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좋아했었던 홍범도 장관이 갑자기 소련 앞잡이가 됐었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나라 국외 독립운동가들을 국내로 선양하는 사업을 시작했던 건 사실 한국의 진보나 개혁 진영이 아니라 한국의 보수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쭉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지금 한국의 보수 정체성의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무엇인가? 보수라 하면 독립운동사와 민주화운동사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보수라 하면 결국은 군사 쿠데타라는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정체성을 배격하고 이런 것들로 사실은 87년 이후에 계속 쌓여오다가 현재 이것이 보수 세력이 위축될수록 이게 꺾여지고 있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또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진보다 개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아젠다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역할인 거죠. 보수는 친일파를 배격하고 국립묘지에서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과거의 유산들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국가 정체성, 헌법에 나와 있는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게 보수라면 사실은 진보라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이 사회의 맹점을 건드리고 그 맹점과 약점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개혁이고 진보고 새로운 민주화 투쟁이 아닐까. 근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이 내용 93년에 벌어졌었던 일을 쭉 보고 있으면 오늘날 지금의 보수는 누구고 또 반대로 이야기했었을 때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난 되게 진보적이야 사회를 바꾸고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난 3, 4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좀 보수적으로 퇴행한 건 아니지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큰일 났습니다. 오늘 강연하니 저도 모르게 너무나 못 올 것 같기로 준비해서 끝나고 나서 다시 못 올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넣었던 게 뭐냐면 오늘 행사 주체가 참여연대인데 제가 실수로 환경운동연합 걸 갖고 왔습니다. 이걸 갖고 너무 큰 실수를 했고요. 갑자기 빵 터지시네요. 예. 근데 저 얘기는 사실 제가 그랬던 건 이제 지금 다른 데 있는데 제 대학교 동기가 평생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헌신을 했었던 친구의 삶 때문에 제가 항상 갖고 다니면서 강연할 때 얘기하게 되는 건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동강 반대 투쟁이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월에 동강댐을 만들려고 할 때 치열하게 싸우면서 막아냈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동강댐도 안 만들고 환경의 날도 딱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례고 한국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이 과정을 자기네들이 다큐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갔었고 정말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00% 생으로 일을 하고 왔었는데 잊지 못하는 기억은 그때 이 참여의 주체와 투쟁의 주체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젊은 간사들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현지 어르신들 그리고 또 이들의 운동에 공감해서 놀러 내려왔다가 그곳에 남아서 지금도 동강 지킴이를 하고 있었던 이런 분들의 모습들에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생태학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해외 연구자들이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전형적인 김대중 정권의 그린워싱이다라는 비판들이 논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강 반대 투쟁을 김대중 정부가 수용을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환경의 부분에서 많은 어떤 변화를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똑같이 이 시점에서 이 정부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됐다라는 것이 이제 국제학술지에 막 하나하나 투구가 되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뭐 오늘 이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했던 말은 뭐냐면 과연 진보의 아젠다가 혹은 개혁의 아젠다라는 것이 지도자주의인가? 전 이것에 대해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 자체가 워낙 독재의 사슬이 심했었고 계급 정당을 만들기 힘들었다는 상황 자체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 시대라는 것은 사실은 뭐 김영삼, 김대중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새 시대의 어떤 새로운 아들이 되고 싶지만 결국 이제 구시대의 마지막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한스럽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혹은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결국은 한국의 진보나 개혁 세력들이 추구하는 바라는 건 권력을 잡고 그 권력 의지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또 이런 권력과 권력 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도자를 막 숭배하거나 지지하면서 가는 구조, 이런 것에 어떤 그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쉽게 말하면 어떤 지도자주의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근데 이게 진보인가? 이게 변화와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들을, 또 그게 만약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좋아할까? 뭐 이런 의문까지. 이것으로 저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양쪽을 다 씹으면서, 씹는다기보다는 좀 근본적인 성찰을 좀 해나가야 될 때가 아닐까. 결국은 내란, 위기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강하지만 위기를 막아낸 다음에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87년 이후에 여야가 분열되면서 신군부의 양대 수장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다라든지,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사면 정책을 그렇게 비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난했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을 정권 기간 내에 다시 원상복귀시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이번에 또 내란 사태를 막아냈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역량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건설 역량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가, 전 괜히 흥분했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경제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종묘 때문에 난리죠. 사실 냉정히 따져봐야 될 것은 저는 그 청계천부터라고 시작을 합니다. 청계천을 마치 이것이 복원이라는 단어 속에서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어졌고, 그걸 통해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이시는 DDP를 만들게 되죠. 이거 되게 웃긴 발상입니다. 무슨 발상이냐면, 이 근처 가보셨죠? 평화시장. 네, 여기서 그렇게 큰 소리로 답변하셔도 되나요? 네. 그럼 이게 분위기 이렇게 만들지 말던가요? 평화시장이 있고 너머에는 이제 맞은편에 이제 풍물시장, 황학동, 창신동 이런 데들입니다. 저도 동대문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지만 사실은 동대문구랑 중구 일대에서 종로 적어도 3가나 5가 이후부터 저기 제기동 청량리까지 구역은 정말 문자 그대로 서민들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되게 웃긴 게 뭐냐, 경성부 도시계획 발전도를 보게 되면 이쪽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쪽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알아서 사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쉬운 생각을 한 거죠. 옷가게가 많네, 사람이 많네, 그리고 두타가 뜨네. 근데 보기에 너무 수준이 떨어져.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최첨단 디자인 도시를 만들겠어 해서 저 공간을 만들었죠. 주변과 완전히 단절이 돼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정부에서는 또 서울시에서는 저 공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역에 나오는 사람을 카운팅을 하면서 지금 뭐 1년에 2천만 명이 넘게 들어온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건 그토록 정부가 무시했었던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풍물시장이라든지 평화시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장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성장의 시대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가. 오늘 이게 막가자는 김에 끝까지 막가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뭐다 경기도 개발 계획을 봤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된 해에 인수위원회 만든 보고서를 제가 읽다 왔었는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게 경기북도 분할안이거든요. 경기북도 분할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 수많은 개발이라는 단어를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지속 가능한 개발. 규제 완화라는 단어가 수없이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는 오세훈 시장을 보면서 서울에다 왜 말도 안 되는 저런 한강버스를 설치하냐, DDP를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만들어냈던 플랜의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한탄강 개발계획, 임진강 개발계획, 또 거기에 되게 조그만 의류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 의류 공장들을 선진 디자인 대학으로 바꾸겠다.
혼자 왜 이렇게 흥분하지? 역시 참여연대에 오면 이 뉴스타파에 오면 사람이 좀 이게 약간 이게 뭐 그렇습니다. 저 원래 되게 온순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 까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해왔었던 단순한 개발, 또 그 개발을 따라가는 어떤 그 개발을 비판하면서 결국은 비슷하게 가면서 적당히 온건책을 펼치는 어떤 그런 진보적인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은 뿌리끝부터 한계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성장을 이야기한다?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 얘기를 딱 하고 마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저 두 채를 갖고 왔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을 읽어보면 이건 이 본인들의 주장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아니죠. 앞으로 냉정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는 저 시대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할 일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북한과의 갈등 속에서 본인 주장은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자는 내부의 저항을 본인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성공단이라는 숨통마저 끊어지면 남북관계 깨진다라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거든요. 반대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 되게 순진하고 재밌는 발상은 뭐냐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해주면 그걸 통해서 다른 어떤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술술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후회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의 시간 이후에 대통령의 시간이군요. 대통령의 시간 이후에 박근혜 문석열로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의 보수의 국제정치는 길을 잃습니다. 그게 뭐냐? 보수가 지켜왔었던 최소한의 가치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씨, 노태우 씨까지 왔었던 기본적인 시스템들. 북과는 대화한다. 통일지향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걸 깨면서 나갔던 게 최근의 파국인 거고요. 반대편에서는 진보의 통일 아젠다라는 건 굉장히 순진했죠. 김대중 정부가 갖고 있었던 가장 독특한 특징.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직접 미국과 대화하고 내가 직접 북한과 대화하고 내가 육자회담에 참여해서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 원칙이 사실은 노태우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턴키 방식으로 굉장히 바뀌게 된다라든지 혹은 양자회담을 통한 결속보다는 주변 국가를 끌어들이면서 좀 상황을 풀려고 하는 정책으로 바뀌면서의 문제들도 많거든요. 오늘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다 욕만 먹는데 그런 의미로 돌아봤을 때 사실은 이 지금의 국제관계가 힘들고 힘든 만큼 뒤집어서 얘기했었을 때 사실은 정치 세력의 싸움 속에서 남북관계, 국제관계에 대한 길이 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추 시간이 됐죠. 시간을 보시는 것 같아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사실 한 2시간 이상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근본 없이 그냥 주장만 툭툭툭 던지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네. 하지만 제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는 생각은 되고요. 궁금하시면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도 이제 제 책이 아닌 다른 책을 소개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봐주셔도 좋겠고요. 제가 마무리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는 또 이겼습니다. 결국은 그 힘들었던 시간들 제가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경험한 일본과 그게 아닌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싸웠었던 어떤 저항정신이 해방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고 또 민주화 운동 속에서 싸웠던 그 저항정신이 결국은 뿌리를 내려서 세대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세대교체. 일본과 좀 다른 거죠. 일본은 항상 비슷한 구조로 간다면 결국 우리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세대교체를 하고 있으면서 가치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선이 저는 이번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또다시 어떤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더 진보적이고 더 개혁적인 것이 가치가 되고 믿음이 되고 이 사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는 믿음을 후배 세대들 사이에서 입증하고 녹여내지 않으면 그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런 영상과 방송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또 나오시는 분들도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잠깐 그대로 자리해 주시고요. 일단 정신을 쏙 빼놓으시네요.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짧게 네. 네, 우리 다 정신이 없는 거군요. 자, 제가 정신 차릴 동안 윤동원님께서 먼저 질문 해주실까요? 네, 짧지만 되게 정말 임팩트 있는 강의였던 것 같고 특히 무엇보다도 여기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더 알고 싶고 궁금해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훌륭한 어떤 스피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저는 그거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역사를 쭉 봤을 때 사실 이렇게 탄핵을 2번이나 대통령 탄핵을 그것도 합법적으로 2번이나 연속으로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저력인 동시에 또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좀 숙제를 미리 하면 좋았을 텐데 막 마지막에 간신히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좀 바람직한가? 약간 이렇게 오기 전에 뭔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더 잘 해결될 수 있게 할 수는 없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사실 뭐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그냥 길게 보면 굵직굵직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어느 나라 역사든지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면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드레피스 사건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이 프랑스가 어떤 그 유태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데, 드레피스 사건 우리 결론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작은 사건이 드레피스 사건 하나 해결하는데도 15년 20년이 걸려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걸린 다음에, 그리고 또 걸리는 과정 마지막에 보면 이게 깔끔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유죄 인정받고 특별 사면하는 식의 오늘 우리가 느끼는 굉장히 지저분한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걸 해결했었던 프랑스가 결국은 그 이후에 최근에 와서 문제긴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어찌됐건 극우 정당이 싹을 텄어도 그걸 컨트롤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결국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혹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만들어진 독재와 그 독재로 인한 모순적인 세계관이 여전히 기성세대 또 기성세대들을 월담해서 아까 나왔던 정광훈 목사나 뭐 전한기 씨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일부 세대들한테 안 좋은 걸로 가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건 그거들 막아야 되겠지만 작게 보면 사실은 어떤 역사의 큰 파장은 그걸 하나를 수습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지치지 말자. 왜냐면 항상 좀 많이 듣거든요. 특히 이제 저보다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이 와서 내가 6월 항쟁 때도 그 거리를 지켰고 했는데 지금 또 나옵니다 하면서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6월 항쟁 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구경만 했었던 세대이지만 저 같은 후배 세대들이 또 열심히 눈을 부릅켜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좀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하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정말 끝날까? 잔재가 또 남지는 않을까? 지금 내란 극복 과정, 우리 뭐 재판 과정을 지켜봐도 그렇고 사실 정말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또 반복될 것만 같고. 네네. 그럼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면 저도 불안해지고요. 그러니까 끝나게 해야죠. 근데 끝나게 한다는 방식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정치 투쟁을 통해서 계속 민주당 정권을 뭐 20년, 30년 창출하는 방식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대안적 사고와 대안적 제도와 대안적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것만 해도 이제 제가 X세대인데 X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선배 386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힘과 패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결정적인 건 제가 30대 무렵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게 워낙 여파가 컸기 때문에 팟캐스트 낙검수 같은 걸 들으면서 굉장히 의식화가 됐거든요. 이 문제는 그 다음 세대인데 벌써 그 MZ 세대가 40 막 이래요. 그 세대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얼마 전에 뭘 봤더니 그 무슨 뭐 아주 러프하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오세훈은 뭐 재개발, 박원순은 뭐 재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박원순 시장 때도 사실은 재생을 외쳤지만 도시 시정 정책에서 재생 정책에 비해서 재개발 정책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치 무슨 진보는 생태와 환경과 노동을 친화적으로 간다?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개혁을 다 누가 했습니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있었거든요.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걸 다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건 보수와 다른 어떤 뭔가 진짜로 재생이 일어나거나 이걸 이렇게 안 하더라도 돈이 벌리구나라든지, 저 돈 얘기 좀 빼겠습니다. 이 가치가 우리 사회에 유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내재적인 대답들을 계속 얻어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평시에도 저 사람들이 유능하고 평시에도 저 사람들이 보여주는 비전이 우리 안에 내면화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 믿음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것이 쌓인다면 저는 문제는 또 다른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말만 살짝 붙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돈 얘기 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외환위기를 겪고 나면서 그 이후에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저희 첫째가, 제가 나름 유명하잖아요. 제가 미쳤습니다. 제 우리 얘기인데 근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방송 나온 게 학교에 소문이 나서 이제 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알아버렸는데 그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사실 이렇게 계속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한테 제일 친한 친구한테만 얘기했는데, 아시죠? 친한 친구가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고 이러면서 전반이 알아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들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 용돈 얼마 받아 이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유가 됐던, 가난하건 어떤 뭐가 됐던 간에 사실상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치에 척도라는 건 돈입니다. 돈을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원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염치 넘치는 사람이었나? 염치 없는 사람이었나? 아무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하위단에 두거나 살아가면서도 아름답고 위대하게 살 수 있다는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역사를 결국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에서 뉴스타파나 참여연대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덧붙여 보게 됩니다. 아니,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 그것도 네. 좀 끝내려는데요? 하긴 한데 그, 간단한 질문 하나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아까 93년의 1년의 타임라인은 정말 빽빽하고 네네. 지금 돌아봤을 때 큰 의미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1년의 타임라인은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될지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정확히 이해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93년에 네. 그 예를 들어 독재 청산의 타임라인이 엄청 촘촘하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2025년에 1년의 타임라인은 후대에 어떤 정도의 밀도로 기록이 될지 그거는 한마디로 딱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처벌이 나오겠죠? 그 처벌을 사면을 하지 않으면 역사의 분기점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권이 멋지게 하나회를 청산했지만 1년 만에 풀어줬죠. 네. 문재인 정권 똑같은 일을 했죠. 반성해야 됩니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우리는 과거의 유산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했던가 상관없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서라도 네. 앞으로 이번 단죄에 대해서 영원히 풀 수 없고 만기 출소하는 형태를 딱 만들어 버리면 내란도 안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잡혀가진 않겠죠? 네. 네, 어제도 얘기가 나왔던 사면 얘기가 또 네. 나왔습니다. 중요한 지점으로 또 마무리해 주셨네요. 오늘 열정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